안녕하세요. 저는 정심이라고 합니다. 올해 72세.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서울 외곽의 낡은 2층 집에서 혼자 살고 있죠. 평생 한정식집을 운영하며 모은 돈으로 이 집을 샀고 이웃과의 정을 나누며 잔잔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새벽이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제게 거칠고 다급한 쿵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는 조용한 새벽 공기를 찢으며 온 집안을 흔들었습니다. 처음엔 꿈인 줄 알았죠. 하지만 할머니, 다급하고 절박한 남자 목소리가 들리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났나 싶어 황급히 일어나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누구세요? 할머니, 저예요. 진수요. 1층 진수. 아, 진수였구나. 1층에 새 들어 사는 20살 남짓한 총각. 야간 알바를 하며 혼자 사는 조용하고 착한 아이였죠. 그제야 안심이 됐습니다. 저는 문고리에 손을 걸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진수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가 귀에 꽂혔습니다. 할머니, 빨리 도망가세요. 도망가라고? 왜? 무엇 때문에? 머릿속이 새하얘졌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손이 저절로 빗장을 풀고 있었어요. 문을 열자 진수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평소의 순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눈은 동그랗게 커져 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빨리요. 진수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이 저를 완전히 깨웠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급히 가방 하나를 챙겼습니다. 생각해보니 그 가방에는 통장과 도장, 그리고 몇 푼 안 되는 현금이 전부 들어 있었어요. 그것이 제 평생의 재산이었습니다. 진수는 제 팔을 붙잡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가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진수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진수는 제 입술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를 확인한 것 같았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요. 빨리요. 우리는 건물 뒤편으로 돌아 골목으로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어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고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는 평범한 새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뛰어나와야 했을까요? 그때였습니다. 쿵. 제가 살던 2층에서 무거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단단한 것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진수와 저는 동시에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제 방 창문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분명 제가 나올 때는 전등을 끄고 나왔는데 말입니다. 저게 뭐야? 할머니, 더 멀리 가요. 골목 끝에서 우리는 멈춰 섰습니다. 진수가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니 짧게 지금이요라고 말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가로등 불빛에 어둡게 반쪽이 가려져 보였습니다. 긴장감이 흐르는 밤의 장면이었습니다. 사실은 진수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저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우리가 살던 건물 앞에 멈춰 섰어요. 차에서 2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어둠 속이라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저 사람들이 누구야? 진수의 대답에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할머니 가족이에요. 가족이라고요? 새벽 3시에 남의 집에 침입하는 게 가족이라고요? 하지만 곧 끔찍한 추측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혹시 그 가족이라는 게 설마? 네. 며느리분과 아드님이에요. 그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습니다. 미란이와 준호가 새벽에 제 집에 왔다고요? 그것도 이렇게 몰래 갑자기. 지난 몇 달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자꾸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던 것, 아들이 전화도 받지 않았던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진수가 저한테 이상한 질문들을 했던 것까지. 진수야, 너는 할머니,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요. 가면서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24시간 찜질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니 제 집 2층 창문에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제가 그 방에 그대로 있었다면 상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고마워, 진수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진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직 고마워하시기엔 일러요, 할머니.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물어보려던 찰나 찜질방에 도착했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입구를 보니 비로소 안심이 됐습니다.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수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도대체 무엇의 시작이라는 걸까요? 찜질방 로비의 형광등 불빛에서 진수의 얼굴을 제대로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진지하고 단단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로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들으시고 나면 많이 충격받으실 거예요. 정말 들으실 건가요? 그래, 말해봐. 진수가 깊이 숨을 들이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며느리분이 할머니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찜질방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 순간 저는 단 하나의 질문만 할 수 있었습니다. 왜?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고 한다고요? 아무리 사이가 안 좋다고 해도 설마 그런 끔찍한 생각까지 할까요? 진수는 저를 부축해 소파에 앉혔습니다. 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할머니의 이야기부터 들어야겠어요. 며느리분과 언제부터 사이가 안 좋으셨나요? 그 질문에 참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처음엔 정말 좋았거든요. 미란이를 처음 만났을 때는 이런 예쁘고 착한 며느리를 어디서 데려왔나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5년 전 아들 준호가 미란이를 데려왔을 때 정말 반가웠습니다. 35세 된 아들이 워낙 일만 하느라 결혼 생각을 안 해서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미란이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와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준호 씨로부터 많은 이야기 들었어요. 목소리도 부드럽고 예뻤어요. 첫인상이 너무 좋았고 무엇보다 준호를 바라보는 눈빛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눈이었거든요. 그래서 결혼 준비도 제가 발 벗고 나섰습니다. 혼수며 예물이며 신혼집 마련하는 것까지. 당시 제 통장에 있던 3억 원을 거의 다 털어서 준호의 신혼집을 장만해 줬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30평대 깔끔한 집이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너무 좋은 집에서 신혼생활 시작하게 돼서 감사해요. 그때는 정말 뿌듯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주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명절에 와서 제가 준비한 차례상에 어머님, 이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해요라고 트집을 잡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졌습니다. 그 다음엔 아예 명절에 안 왔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보다. 준호가 행복하면 그만이다 하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준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정말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미란이가 한 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어머님,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우리랑 같이 사시는 게 어때요?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혼자 남겨진 게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같이 산지 한 달도 안 돼서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란이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간섭했어요. 어머님, 그 반찬은 짜요. 어머님, 그 프로그램 너무 시끄러워요. 급기야는 제가 30년 동안 운영했던 한정식집까지 정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한정식집은 제 자랑이었고 남편 병원비와 준호 대학 등록금도 거기서 나온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낡은 장사는 안 맞아요. 정리하시고 편하게 지내세요라고 했을 때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미어지는 일이었거든요. 준호가 완전히 미란이 편이 되었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미란이와 의견이 다를 때마다 준호는 항상 미란이 말만 들었어요. 엄마, 미란이 말이 맞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고집을 부려. 심지어 엄마가 너무 구시대적이야. 좀 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25년 동안 키운 아들이 고작 2년 사귄 여자 편만 들다니. 그때 정말 허탈했어요. 그러다가 결정타가 된 건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 열이 펄펄 끓고 있었는데 미란이가 어머님 병원에서 코로나 검사 받으세요. 우리까지 옮으면 안 되거든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틀 동안 방에 갇혀 있는데 아무도 안부조차 묻지 않았어요. 물 한 잔, 죽 한 그릇 갖다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침 한 번 하면 미란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정말 서러웠어요. 이게 가족인가 싶었죠. 코로나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는데도 미란이는 계속 의심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준호랑 미란이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계속 이러시면 우리 생활이 너무 힘들어. 그러게. 맨날 간섭하고 우리 사생활도 없고. 차라리 어머님 혼자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좋겠어. 요양원도 있고 하니까. 요양원이라고요? 제가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몸도 건강한데 그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저한테 와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잠깐 떨어져서 살아보는 게 어때? 정중한 말투였지만 결국 쫓아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집에서 나왔고 월세 30만 원짜리 그 작은 방에서 혼자 살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한 달 전부터 미란이가 자꾸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요양원 한번 구경해 보시는 게 어때요? 집도 파시고 요양원으로 가시면 여생을 편안하게 사실 수 있어요. 집을 팔라고요? 제가 평생 모아서 산 그 집을 팔고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내 집은 절대 안 판다. 내가 죽으면 주워줄 거니까 걱정 말라고 했죠. 그랬더니 미란이 표정이 싸늘하게 변하더라고요. 그 후 며칠 지나서 진수가 저한테 이상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혹시 며느리분이 할머니한테 이상한 음식이나 음료수 같은 거 자꾸 갖다 드리지 않아요? 며느리분이 할머니 방에 혼자 있을 때가 있나요? 지금 생각해보니 진수가 뭔가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진수야, 너는 어떻게 그런 걸 알았던 거야? 진수가 깊은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실 저는 우연히 며느리분과 아드님의 대화를 들었어요. 할머니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대화요. 처리라고요? 저를 무슨 물건처럼요? 일주일 전 밤늦게 아르바이트에서 돌아오는데 1층 제 방 앞으로 차가 한 대 와 있었고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집도 안 팔겠다고 하고 요양원도 안 가겠다고 하고. 그럼 어떻게 하지?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때 다른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고로 만들면 되지. 보험금도 나오고.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사고로 만든다고요? 보험금이라고요? 오늘 새벽에 그 사람들이 정말로 왔어요. 아드님이랑 며느리, 그리고 처음 보는 남자 한 명이요. 그래서 급하게 할머니를 깨운 거예요.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제가 집을 팔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니까 아예 다른 방법을 생각한 거였어요. 그럼 지금 내 방에서는 아마 할머니가 사고를 당한 것처럼 만들고 있을 거예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진수가 깨워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쯤 이미 진수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어린 총각이 저를 살려준 것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할머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복수요. 진수의 눈빛이 단단하게 변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할머니한테 한 짓을 그대로 돌려줘야 해요.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요. 제3부 탐정 진수의 비밀과 네 번째 희생자의 전말. 장면 설정 찜질방 로비. 날이 밝아오고 있다. 정심과 진수는 복수 계획을 논의한다. 진수의 복수라는 말에 잠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70이 넘은 늙은이가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물러서면 그들은 계속해서 다른 방법을 시도할 테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평생 쌓아온 모든 걸 지켜야 했습니다. 좋아, 진수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제 말에 진수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할머니, 이제부터 우리는 사냥꾼이 되는 거예요. 사냥감은 할머니를 죽이려는 그 사람들이고요. 새벽 4시 찜질방 로비에서 70이 넘은 할머니와 20살 총각이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니. 생각해보면 정말 웃긴 그림이었지만 저는 진지했습니다. 제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진수가 말했습니다. 새벽 내내 이야기하면서 이 총각의 진짜 모습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침착하고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진수야, 넌 어떻게 그런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거야? 너무 우연치고는. 제 질문에 진수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할머니한테 말씀 안 드린 게 하나 더 있어요. 저 사실 탐정이에요.
탐정이라고요? 20살짜리가 무슨 탐정이야? 정식 탐정은 아니고 탐정사무소에서 일하는 조수예요. 제 형이 탐정 일을 하거든요.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수가 왜 그렇게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는지, 왜 미리 위험을 감지할 수 있었는지 말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나를. 아니에요, 할머니. 처음엔 정말 우연이었어요. 진수가 급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저희 탐정 사무소에서 다른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우연히 며느리분 이름이 나온 거예요. 무슨 사건인데? 보험 사기 사건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보험 사기라고요? 며느리분이 이미 다른 사람들한테도 비슷한 짓을 했다는 뜻이야? 진수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진수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미란이가 다른 남자들과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며느리분의 남편들이었어요. 3명이에요. 첫 번째 남편은 3년 전에 사고사했고 두 번째 남편은 2년 전에 병사했습니다. 모두에게 보험금이 나왔죠.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럼 준호는 세 번째라는 뜻인가요? 네. 아드님도 위험해요. 며느리분의 패턴을 보면 보통 결혼 1년 후에 남편을 없애고 그 다음에는 시어머니를 타겟으로 잡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가진 재산까지 모두 차지하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집을 팔라고 요양원에 가라고 그렇게 조르고 좋은 거였던 거죠. 제가 집을 팔지 않겠다고 하니까 할머니를 직접 제거하려는 거죠.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습니다. 미란이가 단순히 저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우리 가족에게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진수야, 그럼 경찰한테 신고하면 되잖아. 그게 문제예요, 할머니. 지금까지는 모든 게 사고나 자연사로 처리되었거든요. 증거가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현행범으로 잡아야 해요.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에 진수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저를 미끼로 사용해서 미란이가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고 그 순간을 증거로 잡는 거였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 저희가 완벽하게 준비할 거예요. 할머니가 다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걱정하는 건 제 안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준호는 어쩌지? 설마 준호도 같이 처벌받는 거야? 진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아드님도 이미 며느리분의 계획에 동조하고 있어요. 제가 들은 대화에서 아드님도 할머니를 제거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준호까지. 제가 목숨 걸고 키운 아들까지 저를 죽이려 한다고요? 아니야. 준호는 그런 애가 아니야. 할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진수가 제 손을 잡더니 말했습니다. 지금 아드님은 며느리분한테 완전히 세뇌된 상태예요. 며느리분이 어머님이 우리를 괴롭힌다. 어머님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라고 계속 주입시켰을 거예요. 생각해보니 맞았습니다. 준호가 저한테 차갑게 대하기 시작한 건 미란이와 결혼한 이후였거든요. 그럼 준호도 공범이라는 뜻이야. 법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에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며느리야 처음부터 남이었지만 준호는 제 아들인데 그 아들이 저를 죽이려 하다니. 제4부 탐정 할머니의 탄생과 최후의 덧설계 약 2000자.
장면 설정 새벽 탐정사무소. 민우와 진수가 합류하여 구체적인 함정 수사 계획을 세우고 있다. 괜찮아. 그냥 생각보다 충격이 커서.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무너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고 그들의 음모를 막아야 했습니다. 진수야,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일단 할머니는 며칠 동안 숨어 계셔야 해요. 그동안 저희가 증거를 수집하고 함정을 준비할 거예요. 진수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한 가지 약속해 주셔야 해요. 절대로 혼자 행동하지 마세요. 며느리분은 지금 할머니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만약 할머니가 나타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없애려고 할 테니까요. 알겠어. 내 말대로 할게. 우리는 찜질방을 나섰습니다. 밖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진수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후회 안 하세요? 아드님까지 처벌받을 수도 있는데.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준호는 제 아들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진실이었고 정의였습니다. 후회 안 해. 잘못한 사람은 처벌받아야 해. 그게 내 아들이라고 해도 말이야. 그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우리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진수가 손을 흔들자 차 안에서 사람이 내렸습니다. 진수보다 조금 큰 남자. 진수의 형이자 탐정인 김민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김민우라고 해요. 진수 형이고 탐정 일을 하고 있어요.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민우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지금부터 며칠 동안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버텨주시면 반드시 정의를 구현해 드릴게요. 차는 민우의 탐정 사무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사무소는 의외로 넓고 깔끔했습니다. 일단 며느리분의 과거 행적을 더 자세히 조사해야 해요. 그리고 오늘 밤에 할머니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확인해야 하고요. 내 방에서 뭘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CCTV가 있어요. 건물 입구와 복도에. 그리고 제가 어젯밤에 미리 할머니 방 주변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해 뒀거든요.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구나 싶었습니다. 이 형제들이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위험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증거를 수집하고 그들이 다시 저를 노리도록 유도하는 거야. 맞아요. 하지만 이번엔 우리가 준비된 상태에서 맞이하는 거죠. 민우는 녹음기로 제 방 안에서 나누었던 대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간 거야? 분명히 자고 있었을 텐데 설마 눈치챈 건 아니겠지? 미란이의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 계획을 바꿔야겠군. 일단 여기서 사고가 났던 것처럼 만들자. 무슨 사고? 추락사. 창문에서 떨어진 것처럼.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추락사라고요? 정말로 저를 죽이려 했던 거네요. 아직 부족해요, 할머니. 이 정도로는 미수에 그칠 거예요. 실제로 할머니가 다치지 않았으니까요. 현행범으로 잡아야 해요. 민우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며칠 후 제가 다시 나타나서 그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그들이 다시 저를 해치려고 시도하는 순간을 잡는 거였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법은 독이라고 했습니다. 음식이나 음료에 독을 탄 다음에 할머니한테 드리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정말로 그걸 마셔야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저희가 미리 준비한 가짜 음료로 바꿔치기 할 거예요.
진수가 가방에서 투명한 액체가 든 작은 병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무해한 물이지만 색깔과 맛을 조절해서 어떤 음료와도 똑같이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일 저녁쯤 되면 그들이 행동에 나설 거예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몇 명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어젯밤에 친구 집에서 지냈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방이 좀 어수선해져 있더라며 소문을 냈습니다. 저녁 무렵 진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벌써 소문이 났어요. 며느리분이 아는 사람한테 전화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어젯밤에 집을 비워서 도둑이 들었나 보다고 하면서 걱정하는 척 하더라고요. 정말 소름 끼치는 여자였습니다. 밤 9시쯤 제 휴대폰에 미란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집에 도둑이 들었다던데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니 민우가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어요. 완벽해요, 할머니. 이제 그들이 움직일 거예요. 제오부 마지막 덫과 충격적인 공범의 존재 약 2,000자. 장면 설정 탐정사무소. 운명의 날 새벽.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긴장감 최고조.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젯밤과는 달리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 미란이와 준호의 진짜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고 저는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온 세상이 우울하게 보였습니다. 할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소형 카메라, 녹음기, 그리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호신용 스프레이까지. 네, 됐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긴장돼서 죽을 것 같았어요. 할머니, 무서우시면 지금이라도 그만두셔도 돼요. 진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해야 해. 이미 여기까지 온 걸 왜 포기해요? 오후 1시, 드디어 집으로 가는 시간이 됐어요. 며칠 만에 돌아가는 우리 집이었지만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전한 집이 아니라 생사가 결정될 전쟁터 같았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1층 진수가 살던 방을 보니 이상했어요. 문이 열려 있고 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진수가 이사 간 건가? 생각해 보니 당연한 거였습니다. 이제 일이 끝나가니까 굳이 그 방에 있을 이유가 없겠죠. 2층 제 방에 들어가니 정말로 어수선했어요. 서랍은 뒤져 있고 이불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이 저를 찾으려고 뒤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정말로 나를 죽이려고 했구나. 삼시 정각 미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라, 나야. 어머님 어떠세요? 집은 많이 어수선했어요? 미란이의 목소리가 여전히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응. 좀 그래. 그런데 미라 혼자 있으니까 무서워. 잠깐 와줄 수 있어? 물론이죠. 준호 씨랑 같이 갈게요. 조금 있다가요. 전화를 끊고 나니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30분 후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미란이와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미란이는 큰 봉지를 들고 있었고 준호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둡게 보였습니다. 어서 와. 어머님 많이 놀라셨죠? 미란이가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보다 어머님 기력이 없으실 텐데 이거 드세요. 미란이가 봉지에서 작은 병에 들어있는 홍삼음료를 꺼냈습니다. 뭔데? 홍삼음료예요.
몸에 좋거든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게 바로 독이 들어간 음료구나. 고마워. 그런데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화장실에 가면서 재빨리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이제 민우와 진수가 올 거예요. 그런데 화장실에서 나오려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로 이걸로 끝날까?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도 엄마니까. 엄마,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해? 이미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미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자기, 우리 약속 잊었어? 이 일 끝나면 좋은 집으로 이사 가서 새로 시작한다고 했잖아. 알겠어. 그럼 빨리 끝내자. 그래. 어차피 늙은이 한 명 없어진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늙은이 한 명이라고요? 저를 말하는 건가요? 제가 평생을 바쳐서 키운 아들이 저를 그냥 없어져도 되는 늙은이로 본다니.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어머님, 왜 안 드세요? 차가우면 효과가 떨어져요. 미란이가 재촉하기 시작했어요. 병을 들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이 안에 독이 들어있는 건가요? 어머님, 왜 안 드세요? 준호도 재촉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냥 목이 별로 안 마르네. 몸이 안 좋으실 때일수록 더 챙겨 드셔야죠. 미란이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민우와 진수가 오지 않는 게 아니라 올 수 없는 거구나. 혹시 1층에 있던 진수는 어디 갔어? 제 질문에 미란이와 준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진수요? 누구죠? 아, 그 사람요? 어제 이사 갔던데요. 거짓말이에요. 진수는 탐정이었고 저를 도우려고 거기 있었던 거니까요. 이상하네. 어머님,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하시고 일단 이거부터 드세요. 미란이가 강압적으로 병을 제 입에 갖다 댔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민우와 진수는 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혼자서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제6부 70대 탐정 할머니의 필사의 반격과 역전극 약 2,000자. 장면 설정 2층 방. 정심과 아들, 며느리의 일촉즉발 대치 상황. 긴장이 폭발한다. 싫어. 제가 병을 밀어냈어요. 안 마실 거야. 왜요? 몸에 좋은 건데. 좋은 게 아니잖아. 독이잖아.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방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미란이의 얼굴에서 가짜 미소가 사라졌고 준호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소리세요? 다 알고 있어, 미라. 내가 누군지 그동안 뭘 했는지 다 알고 있다고. 미란이가 웃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요? 그럼 왜 이렇게 덫에 걸린 척 했죠? 너희들을 잡기 위해서. 잡는다고요? 할머니 혼자서요? 미란이의 웃음소리가 더 커졌어요.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 설마 그 진수랑 민우 말하는 거예요? 그 이름들을 어떻게 알죠? 놀랐어요. 우리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준호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우리가 며칠 전부터 감시하고 있었어. 탐정 사무소에 들어가는 것도 다 봤고. 뭐라고요? 그리고 오늘 오기 전에 그들을 먼저 처리했어. 처리했다고요? 무슨 소리야?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곧 그들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같은 곳에서 말이에요. 미란이가 소름 끼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민우와 진수가 정말로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할머니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말로 끝인 건가요? 그럼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야? 원래 계획대로라면 그랬겠죠.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미란이가 가방에서 다른 걸 꺼냈어요. 주사기였습니다. 이걸로 하면 고통 없이 갈 수 있어요. 안 돼. 저는 문 쪽으로 뛰어갔어요. 하지만 준호가 막아섰습니다. 엄마, 소용없어. 볼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어. 준호야, 제발. 미안해, 엄마. 하지만 우리도 살아야 해. 그 순간 정말로 절망했어요.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하다니.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고요. 잠깐. 제가 소리쳤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 뭔데요? 미란이가 주사기를 들고 있는 손을 잠시 멈췄어요.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어? 우리 가족이 된 것도? 당연하죠. 다 돈 때문이었어요. 그 답변을 듣고 나니 슬픔보다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래, 미란아, 넌 내가 만만해 보였구나. 70 넘은 늙은이라고 우습게 봤지. 하지만 틀렸어요. 저는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 손에 들고 있던 것은 비상벨이 아니었어요. 진수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준 호신용 스프레이였습니다. 미란아? 네. 이것도 계획에 있었을까? 제가 스프레이를 뿌리는 순간 미란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으악! 혼란을 틈타 저는 문으로 뛰어갔어요. 잡아! 준호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계단을 뛰어내려가고 있었거든요. 뒤에서 미란이와 준호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란이는 스프레이를 맞아서 그런지 계속 욕설을 퍼부어댔습니다. 이 늙은 년이 어디로 도망가는 거야? 1층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진수가 살던 방 문이 열려 있었는데 혹시나 해서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텅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깨끗했거든요. 마치 애초에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설마. 그때 뒤에서 미란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찾았다. 저는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건물 밖으로 비가 내리는 거리로. 그런데 뛰면서 문득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왜 도망만 다니고 있는 거지? 잘못한 건 저들인데 왜 제가 숨어 다녀야 해요? 그래, 이제 그만하자. 저는 뛰는 걸 멈췄어요. 그리고 뒤돌아서서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왜 멈췄어, 엄마? 준호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어요. 더 이상 도망치기 싫어서. 현명한 선택이에요, 어머님. 미란이가 여전히 주사기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미란아, 궁금한 게 하나 있어. 뭔데요? 민우 씨랑 진수를 정말로 죽였어? 미란이가 웃었어요. 궁금해서 죽겠어요? 응. 그럼 직접 확인해 보시죠. 잠시 후 저 멀리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다가왔어요. 차에서 2명의 남자가 내렸는데 뒤에서 누군가를 끌고 나왔습니다. 민우 씨와 진수였어요. 두 사람 모두 손이 뒤로 묶여 있고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살아 있었어요.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미란이가 득이양양하게 말했어요. 어머님이 열심히 복수 계획 세우는 게 너무 재밌어서 끝까지 지켜본 거예요.
정말 악독한 여자였습니다. 저희들을 가지고 놀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제 정말 끝인 건가? 그렇죠. 이제 모두 다 같은 곳으로 갈 거예요. 미란이가 주사기를 들고 다가왔어요. 잠깐. 저는 손을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요? 미안해. 뭐가요? 내가 이렇게 될 때까지 모른 척한 것. 우리 남편한테 아들을 이렇게 못난이로 키워서 미안하다고. 그 순간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리고 내 자신한테도 미안해. 이런 못된 며느리를 받아들여서. 어머님 닥치세요. 미란이가 소리쳤어요. 이제 그만 조용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너희들한테도 미안해. 우리한테요? 응. 너희들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나를 만났다고 생각해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주변에서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울렸어요. 경찰차들이 사방에서 나타났어요. 저는 재킷 안쪽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알아? 녹음기. 설마. 맞아. 너희들이 한 말 전부 다 녹음됐어. 그리고 이것도. 저는 작은 송신기도 꺼냈어요. 실시간 중계였어. 경찰서에서 다 듣고 있었다고. 미란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맞아. 내가 연기한 거야. 사실 민우 씨와 진수가 사라진 걸 확인한 순간부터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혼자서라도 그들의 범행을 녹음하고 경찰에게 증거를 제공하는 거였죠. 하지만 너희들이 뭔가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했지. 정말로는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건 느꼈거든요. 그래서 경찰한테 미리 연락해 둔 거야.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이 되면 즉시 출동해 달라고. 언제요? 어젯밤에. 어젯밤 탐정사무소에서 나온 후 저는 바로 경찰서에 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오늘 일어날 일에 대비해 달라고 했죠. 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이제 있잖아. 저는 녹음기를 흔들어 보였어요. 너희들이 직접 자백한 거. 이거면 충분하지 않을까?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녹음은 잘 됐나요? 네, 괜찮아요. 완벽해요. 전부 다 들어있어요. 경찰관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을 체포하겠습니다. 김미란, 이준호, 당신들은 살인 미수 및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니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 미란이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민우와 진수를 구급차로 옮기면서 진수가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테이프가 붙어 있어서 말은 못했지만 눈빛으로 잘하셨어요 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게 끝난 후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비는 그쳤고 서쪽 하늘에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노을이었어요. 2층 제 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창문 너머로 도망쳤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여기서 있을 수 있게 되었네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할머니, 저희예요. 조사 결과 나왔어요. 김미라는 지금까지 총 4명의 남편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이었어요. 그리고 이준호는 공범으로 확정됐고요. 4명이나요? 생각보다 더 많았습니다. 김미라는 무기징역 이상, 이준호는 최소 20년 이상은 받을 것 같아요. 20년.
준호가 나올 때쯤이면 저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슬프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이게 맞는 일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차 한 잔을 끓였습니다. 혼자 마시는 차 맛이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네요. 며칠 후 민우 씨와 진수가 찾아왔습니다. 둘 다 멍이 들어있긴 했지만 건강해 보였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보다 할머니가 더 훌륭한 탐정이에요. 민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희들이 도와줬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지. 아니에요. 마지막에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신 건 정말 대단해요. 진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더 큰 사건을 해결했어요. 김미란이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을 해칠 뻔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니 기분이 좀 나아졌습니다. 제가 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었다니. 그런데 할머니 앞으로 뭘 하실 거예요? 민우가 물었어요. 글쎄, 아직 생각 못 해봤어. 사실 앞으로가 막막했어요. 아들도 없고 며느리도 없고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된 거잖아요. 혹시 저희와 함께 일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탐정 일 말이에요. 탐정이라고요? 70 넘은 할머니가요? 할머니, 진짜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처럼 용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좀 생각해 볼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잤어요. 악몽도 없고 중간에 깨는 일도 없이 아침까지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에서는 남편이 나왔어요. 정심아, 고생했어. 정말 잘했어. 여보, 이제 새로 시작해. 남은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꿈에서 깨고 나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라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우 씨, 저예요. 탐정일 해보고 싶네요. 정말요? 와, 정말 좋아요, 할머니. 그렇게 해서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70이 넘은 나이에 탐정이 되다니. 생각해보면 정말 웃긴 일이죠.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거든요. 창밖을 보니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새싹들이 돋아나고 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새로운 봄을 맞은 기분이에요. 비로소 진짜 봄말입니다. 미라나 준호야. 고마워. 너희들 덕분에 내가 누군지 알게 됐어. 저는 정말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약한 할머니가 아니에요. 정의를 실현하는 탐정 할머니가 된 거죠. 여러분도 혹시 부당한 일을 당하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든 적든 약하든 강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거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